새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연금 개혁의 역사를 보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권력자도 연금 개혁은 안 하고 싶거든요.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30년, 심지어는 내가 죽은 이후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면 그 개혁의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합의나 지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뻔하지 않습니까? 내는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연금이 좀 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변수를 여러 개를 두고 여기 각자 조금씩만 부담을 좀 늘리자, 이러한 어떤 그 정부의 설득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납득을 해주신다면 사실 우리나라 연금이 개혁만 된다면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GDP의 절반에 가까운 기금이 있고 아직까지는 경제활동 인구도 많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금만 넣고 보면 잘하는 경우에는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러한 대안을 써서 국민연금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변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보험료, 재정, 기금. 근데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금이 성장기에만 사실 위험을,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추계를 보면 2030년이 되면 보험료보다 연금 급여가 커져요. 그 해가 첫 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금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수익률이 얼마가 날 거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지 보험료를 가지고 연금급여를 다 주고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주식을 그냥 이거 쓰십시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기금을 팔아야 되는 첫 번째 해가 불과 6년 뒤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리스크를 취하지 못해요. 국민연금 기금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의 최고 주주인데 국민연금이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연금 이전에 어떤 자본시장의 충격이 바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이 거의 마지막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이라는 정책 변수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1년에 가까운 논의 끝에 몇 가지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 안. 이제 첫 번째 안은 소위 이제 재정 안정론에 기반한 개혁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뭐냐면 일단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약속된 돈을 주지 못하는 것도 큰일이니 조금 늦게 받고 좀 많이 내고 그래서 최대한 기금 고갈을 늦추자라는 거고, 조금 구체적인 숫자로는 보험료가 현재 9%입니다. 이거를 좀 15%까지 올리자. 좀 많이 올린 거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세부 보고서를 보면 현재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68세로 좀 늦추자. 좀 요게 큰 골자고요. 그리고 현재 기금운용 수익률이 사실 작년에 우리 국민연금 엄청 잘했거든요. 작년에 100조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거를 좀 잘 해가지고 기금운용 수익률 약간 개선해서 좀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게까지, 그리고 현재 추계 기간은 70년인데 70년 동안은 기금 고갈이 더 양키하겠다는 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소위 이 소득 보장론이라고 칭해지는데요. 이분들 이러한 개혁안은 우리의 노후 빈곤이 너무 심각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문제 의식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득 대체율이
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에 비례해서 연금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당연히 오래 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 40%가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 기준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면 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65세부터 사망 때까지 받게 해주겠다. 30년을 내면 30%, 20년을 내면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개혁안인 이제 그 소득보장론 기반 개혁안은 소득 대체율이 지금 좀 낮으니까 50%로 올리자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보험료도 좀 올리긴 올려야겠다. 그래서 9에서 13%로 올리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안이 사실은 이제 제가 연금 특위에서 제안을 했고 나름 이제 뭐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서 조금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3115 개혁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목표는 재정 안정을 달성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9%에서 15%로 올리는 거는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인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건 말도 안 되게 납득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험료는 3%만 인상을 하자. 그래서 3115의 3입니다. 두 번째, 정부 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다 포함을 해서 먼 미래에는 뭐 GDP의 14%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일찍 미래에 아주 큰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지금 연간 GDP 1%를 정부가 재정에서 투입을 시작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5는 지금 기금운용 수익률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추계에 나온 게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4.5%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 6%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를 개선하자. 그래서 3115인데 그래서 크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안정에 좀 방점을 찍느냐, 그다음에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제 방식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변수인 보험료 인상, 우리가 내야 되는 12%까지. 그 다음에 기금운용 수익 개선은 사실 모든 쪽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미래에 아주 많이 내야 될 정부 재정을 조금 일찍 좀 낮은 수준으로 투입을 해서 영원히 이렇게 가느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가장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적어도 임기 전에 뭔가 기조를 바꿔야 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노동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노동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용주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자유,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계가 87년 이후에 우리가 경제개발연대에서 노동이 착취되어 왔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도 상당히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노동계도 기득권 계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무슨 특혜를 주느냐, 또 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동일한 원칙과 법과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 분야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하게 아마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결국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용어로 말하면 파사 현장이라고 그러는데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이제 그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행한 일이지만 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자살하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교권이냐 학생 인권이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뭐 가르쳐주는 사람, 기능공처럼 이렇게 생각, 직업인의 하나로 인식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거나 사회에는 뭔가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요즘 말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위아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너무 그게 심했다면, 그래서 그걸 줄인다는 건 동의하는데 이게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지금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개혁을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전부 과도하게 대학 입시에만 있고, 교육 당국도 전부 대학 입시에다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학 입시가 바로 서야 뭐 중고등학교 교육이 바로 선다. 그건 테크니컬한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선생과 학생의 역할이 분명하게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제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그래야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만들고 능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옳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은 근본부터 좀 다시 봐야 된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뜻 볼 때 잘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지역균형 발전도 저출산의 원인이냐 아니면 저출산의 결과 지역이 지금 이렇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어느 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는 뭐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보다 더 근본적인 국가 소멸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저출생 문제를 방향을 전환시킬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젊은 사람,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출생 능력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출생을 원하고 바라고 그걸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심리적인 이유든 사회 문화적인 이유든 간에.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종합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모든 책임은 출생만 해놓으면 육아를 비롯해서 육아 교육의 모든 책임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진다. 출산하는 부모한테 책임지우지 않겠다. 지금 지난 15년 동안 3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저출산 예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본다면 상당히 의론이 분분하겠지만 대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면 15년에 300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의 출산율은 완전히 반의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2024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이다. 이제 2024년에 저출생의 방향을 바꿔놓지 않으면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를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출산 문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분명히 이 저출산의 방향을 이제는 증가, 출산율 증가로 바꿔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출생을 하면 애만 낳기만 하면 모든 육아와 교육을 국가 공동체가 우리 국민 공동체에서 함께 책임지고 기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하게 하겠다. 뭐 저 같으면 그런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2024년에 신년사에 담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